이거 한번 보세요. 충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잠재 경제 성장률 이제 1%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란봉투법도 시행이 되어서 지금 1000개의 기업이 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예산은 728조입니다. 8.2%가 올랐는데 전쟁 추경 26조 원을 더하게 되면 9%를 넘어서게 되고 지금 행자부 장관이 한 번 더 추경을 합시다. 지금 2차 추경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가 넘을 것 같아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 푼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세종대학교 김대중 교수님 모시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채널 나와주셔가지고 이제 환율 걱정 많이 해주셨고 특히 네. 이제 경제가 좀 이제 침체되는 거에 대한 우려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지금 환율이 뭐 1,500원 넘어가던 와중에 조금 또 안정된 것 같기도 네, 하고 뭐 전반적으로 환율 뭐 네. 지금 뭐 전쟁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네.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할 만한 상황에서 약간은 그래도 좀 내려온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전쟁과 상관없이 환율은 이렇게 86% 확률로 계속 우상향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1964년도 이후 지금까지 계속 86%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보니까 1,475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500원에서 조금 내려왔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원달러 환율은 86% 확률로 오른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R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계수라고 부르는데 86% 확률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좀 어려운 용어니까 그냥 86% 확률로 계속 오른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건 이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 우리가 1997년도 2,000원을 찍었고 그 아래 보시면 2008년도에 1,600원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86% 확률로 줄을 끊고 밑에를 보시면 언제가 또 1,500원을 넘어갈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보시면 저는 이제 계속 환율은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네. 뭐 신영송 총재가 4월 20일 날 취임을 했지만 이렇게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시적인 조정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환율은 계속 오른다. 이것은 뭐 의심할 바가 없다고 보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개인과 기업이 한 1조 달러가 넘는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해 500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가져오지만 원화로 바꾸지 않고 달러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계속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원래 60조를 투자해서 공장이 드디어 완공이 됩니다. 드디어 삼성이 미국의 공장을 완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의 이란 전쟁과 상관없이 환율은 계속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란 전쟁이 오히려 이걸 좀 가속화한다거나 아니면 뭐 반대로 좀 완화되는 어떤 그런 영향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뭐 별개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뭐 당연히 이제 이란 전쟁이 우리나라를 에너지를 100% 수입하기 때문에 한국은 큰 영향이 있죠. 그렇지만 이란 전쟁과 상관없이도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다. 이것을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고 계신 이제 PPT가 우리나라의 GDP가 세계 한 13위 정도 된다.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거고 미국은 한번 보시면 30조 달러입니다. 네. 중국은 20조 달러.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국가 GDP가 9위까지 올랐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한국이 5위의 제조업 강국인데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관광, 금융 이런 걸로 이제 먹고 사는 나라고 지금 러시아는 이제 11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보여드리는 그래프 중에 이제 하나죠. 이렇게 원화는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고 이게 순위가 한 35위에서 한 40위 추정만 할 뿐입니다. 이게 20위까지만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원화를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걸 보시면 되겠고 지금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결제되는 순위는 한 70% 정도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무역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건 한번 보시면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통화량이 전 세계 미국의 2배나 풀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이제 전쟁 추경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10만 원에서부터 6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지금 현재 한 6천억 정도가 풀렸다고 오늘 신문에 났고 3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이 월 소득이 800만 원 이하면 다 받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70%가 받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상생기금이라고 해서 한 사람당 25만 원씩 모든 국민에게 다 줬거든요. 네. 99% 국민이 다 받았습니다. 한 1% 국민들 이제 거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점은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돈을 2배나 더 많이 풀었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 세계 국제 GDP에서는 한 2%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 그래프는 주식 시장에서는 한국이 한 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쨌든 원화 가치가 뭐 국제 기준 대비 조금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막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이란 전쟁을 요즘 꼽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뭐 환율 쪽은 더 위험해지는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그렇죠. 연관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원달러 환율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제 매달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추세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밑에 거 보시면 충격적이죠. 지난달까지 우리나라 세계 9위의 외환 보유고다. 자랑 엄청 했습니다. 뭐 한국은행은 보면 항상 세계 9위의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12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로 떨어진 거예요? 네, 바로 떨어졌죠. 홍콩 보세요. 4,300억 달러. 홍콩은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보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더 작습니다. 네. 대만은 6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고 인구가 2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대만은 더 많은 외환 보유고를 늘리고 있는데 한국은 계속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월 말 외환 보유액 위에표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4,200억 달러고 90%가 미국의 유가 정권으로 되어 있고 현금이 예치금입니다. 현금은 200억 달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현금이 200억 달러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에 200억 달러씩 매년 10년을 투자하겠다. 현금이 없다는 겁니다. 당장 동원할 돈도 없다. 이런 걸 보시면 되겠고 금은 한번 보시면 1%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외환 보유고의 1%만 현재 금으로 가지고 있다. 이걸 보시면 되겠고 이거 보시면 지금 현재 스위스, 홍콩 100%가 넘는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80%, 사우디와 러시아도 지금 외환 보유고를 더 비축을 늘리면서 외환 보유액이 GDP에 사우디가 60%, 러시아가 45%, 한국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4,200억 달러를 가지고 있고 23%밖에 안 됩니다. 저는 정말 한국은행이 항상 뭐 외환위기 없다고 했지만 97년도에 똑같은 말을 했지만 이틀 뒤에 우리 국가가 파산을 신청했고 저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 계속 살아있다. 저는 30% 가능성으로 한국의 외환 위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스스로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환율이 1,500원 넘으면 또 온 언론이 난리를 날 거다. 저는 지금 일시적으로 조정은 받았지만 장기적으로는 86%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긴장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BIS가 우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근무하다가 나온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본인은 1,530원 환율이 찍었을 때 아무 문제 없고 걱정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신현송 총재는 옥스퍼드 대학 박사를 받았고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재산의 90%는 다 달러 자산입니다. 본인은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아무 상관없이 왜냐하면 본인의 재산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현금은 전부 다 95%가 달러와 파운드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뭐 그분 입장에서야 뭐 계속 해외에서 계셨기 때문에 뭐 이제 부동산 빼고는 대부분 다 이제 뭐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이 상황에서 문제가 안 터지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보험의 성격으로 가지고 가는 거니까 문제가 안 터지면 문제가 아닐 텐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외화를 계속 벌어오니까 위험도 리스크가 조금 좀 낮아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문제가 저는 뭐 우리 기업과 개인은 굉장히 환율 상승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97년도 외환위기가 났을 때 지침이 뭐였는가 하면 우리 기업은 기업의 부채를 70% 이하로 낮추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은 현재 기업 부채율이 70% 이하로 낮춰졌는데 국가 부채는 정부가 말하는 순수한 국채는 현재 52%입니다. 부채율이.
그렇지만 광의의 국가부채, 우리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LH 부채 이런 거 다 포함하게 되면 오늘 현재 181%입니다. 지난달에 발표했던 총부채 기업과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포함하면 250%다. 오늘 현재 프랑스가 113%에 되는 부채율을 가지고 대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를 줄여서는 안 된다. 지금 프랑스는 그 실업급여 월 1,000만 원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월 1,000만 원씩 직장을 다니나 안 다니나 최고 실업급여를 1,000만 원씩 주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프랑스 병이다, 복지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프랑스는 113%의 부채율을 가지고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광의의 국가 부채가 180%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미국보다 더 많은 돈을 풀었다. 저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IMF에서나 뭐 벨기에와 한국 국가 부채 늘어나는 거 좀 뭐 걱정된다 뭐 이런 거를 뭐 기사를 제가 봤는데 지금 어쨌든 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IMF가 계속 경고하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국가 부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우리나라 외화금 어디에 투자되어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 전부 다 미국의 정부 채권이나 회사채에 투자되어 있고 현금은 4% 200억 달러밖에 없다. 이제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환 위기에 대한 신호에 대한 그래프인데 일단 우리가 빨간선 밑으로 지금 접점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약 부분에서 만들어 놨는 걸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제 금리나 환율은 이렇게 1,500원 뭐 이렇게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현재 86% 확률로 우상향, 서울의 집값은 90%, 금값은 76% 확률로 오르고 있습니다. 외환 위기 가능성을 저는 30%라고 써놨는데 우리가 2029년에 순수한 국채만 가지고 60%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2029년이니까 3년 뒤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교역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고 무역 의존도가 1위 국가는 독일인데 80%고 지금 원래 적자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미국의 한미 통화 스와프를 거절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계속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죠. 아니 원하는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걸 내가 받아서 어디 쓰냐 이렇게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한일 통화 스와프 우리 지금 100억 달러만 남아 있습니다. 그 결론은 한미 통화 스와프는 600억 달러, 한일은 700억 달러가 있었는데 지금은 둘 다 없다는 거고 광의의 국가 부채 보세요. 우리가 181%입니다. 우리가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한 것이 바로 181%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약 3에 보시면 순수한 국채만 가지고 우리나라의 부채율은 60%를 3년 뒤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IMF가 계속 경고하고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국가 부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이 가장 우려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외환 위기 없다, 안심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환율은 1,530원 이번에 찍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부의 이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대비해야 되고 1997년도 우리 국민들이 다 경험을 했습니다. 외환 위기 없다고 했지만 이틀 뒤에 국가가 파산을 신청했었고 저는 정부보다는 우리가 이 데이터나 지표를 믿어야 되겠고 저는 이렇게 절대 안심한 상황은 아니고 스스로가 잘 대비하고 제가 대책 써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한 30%는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라. 또 미국의 S&P 주가 지수를 사라. 가장 좋은 대비책이다. 달러 기반의 자산을 일부는 가지고 있어야만 환율이 올라도 안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신 것 중에 지금 현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외화도 네. 이제 다 이제 뭐 국채나 뭐 회사채만 가지고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 행정부랑 이제 약속한 거는 이제 200억 달러인가요? 매년 투자를 해야 되면 어쨌든 그게 그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외환 보유고가 더 안 좋아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렇죠. 매년 200억 달러씩 나간다면. 이제 여기 보시면 요약일에 제일 밑에 보시면 한미 관세 협정은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년 200억 달러를
10년간 투자하기로 했고 여기에다가 마스가 미국의 조선업에다가 1,5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 두 개 합치면 3,500억 달러예요. 네. 외환보유고가 4,200억 달러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90%가 다 미국에 직접 투자로 가는 겁니다. 제가 밑에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지 말고 미국에 공장을 지어달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직접 투자라고 부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약점을 한번 보시면 외국인 직접 투자입니다. 대한민국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들어오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FDI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는 걸 말하고 FII, 외국인 간접 투자라고 하는 것은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는 걸 말합니다. 오늘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은행은 75%가 외국인 지분이에요. 삼성전자는 50%가 외국인 지분입니다. 쿠팡은 100%가 해외 지분이죠. 네. 롯데도 롯데홀딩스라고 해서 일본이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가 그 주식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외국 기업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행은 또 이미 외국인 지분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에 그 회사가 있고 어느 나라 국민을 일자리를 만들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롯데는 전체 근로자의 70%가 한국, 30%가 미국입니다. 국민은행은 당연히 한국이 100%를 가지고 있고 쿠팡도 100% 한국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일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죠. 우리나라 청년 취업률 44%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외국인 직접 투자로 들어온 것보다 한국 기업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미국에 간접 투자한 거 있죠. 미국의 주식과 채권을 투자한 것을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겁니다.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라는 거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에 있는 외환보유고의 90%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데 소비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게 우려고. 어쨌든 저는 이제 국회나 정부에 계속 촉구하고 있는 게 이 약점을 좀 보완해달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더 많은 한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게 좀 정부가 규제도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거고. 일단은 우리나라에 있는 외환보유고는 90%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데 투자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화에서 또 현금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부분이 이제 또 미국에 재투자가 된다면 어쨌든 외환 뭐 위기 가능성이 더 늘어나는 거는 맞잖아요. 지금보다는. 근데 그거를 뭐 그래도 뭐 한미 통화 수합이라도 해놓으면 좋을 텐데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통화 수합을 거절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원화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다. 원화의 경쟁력이 너무 없다는 거죠. 한번 보시면 우리가 강점에 보면 제조업은 세계 5위입니다. GDP는 13위지만 금융은 세계 40위다. 원화는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좀 가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한일 통화 수합이라도 좀 하자. 여기 위험 요소에 보시면 제가 세 번째에 써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통화 수합은 거절했지만 지금 한일 관계가 좋습니다. 그러면 한일 통화 수합가 700억 달러가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은 아예 종료가 되어 있고 한일은 100억 달러가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본과 미국은 통화 수합가 무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엔화는 기축통화국입니다. 네. 엔화를 가지고 석유를 사올 때 결제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인 미국, 유로, 그다음에 엔화, 그다음에 위안화, 파운드화 이 5개 나라는 외환 위기가 날 일이 없는 겁니다. 스스로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는 결론은 뭔가 하면 미국은 거절했지만 일본이라도 좀 해달라. 정부가 이 한일 통화 수합이라도 우리가 좀 맺어서 700억 달러까지 좀 확보를 하라. 이제 그게 정부에 부탁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환율 안정에 크게 기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한국 그 원화가 국제에서 통용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스와프를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상 뭐 그러면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주고 받기가 안 되니까 지금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아무 가치 없으니까 안 해준다는 거고 저는 대신에 우리가 미국에 지금 직접 투자를 해서 3,500억 달러나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투자한 게 해주는데. 있으니까 네. 그 정도는 좀 해줘도 된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저는 일본이라도 좀 우리가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외교력을 좀 발휘를 해달라 예, 예. 뭐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위기가 안 오더라도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 건 맞네요. 어쨌든 간에 뭐가 됐든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더 좋아진 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좀 조심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대중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경제가 반짝 성장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반도체 쪽에서 뭐 잘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GDP가 또 성장했다 얘기도 좀 저희가 기사를 봤는데 반대로 반도체 빼고 나면 뭐 더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요. 지금 한국 경제 뭐 어떤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뭐 정부가 계속 이제 뭐 성장이 좀 좋아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항상 우리가 이제 긴장을 해야 되고 절대로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고 계신 거는 우리나라의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세계 경제는 한 2, 3% 정도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실질 경제 성장률이 이제 2%대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 막 5% 하던 그 시대가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이나 일본을 보시면 굉장히 낮죠. G20 국가도 한 3% 정도 됩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빠른 나라가 지금 인도, 또 인도네시아, 중국이고 한국은 2%. 또 1%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 정도로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 한번 보세요. 충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잠재 경제 성장률 이제 1%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하고 대학생 취업률 44%밖에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취업할 곳이 없다. 정부가 노란봉투법도 시행이 되어서 지금 1,000개의 기업이 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성과급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영업이익이 15%입니다. 한 사람당 한 7억 정도 된다고 해요. 저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직원들에게 얘기하죠. 본인들이 연봉을 1억이나 2억 정도 받았는데 또 7억이나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반도체를 라인 하나 까는데 한 7조 원 정도 듭니다. 삼성전자가 이 영업이익을 가지고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해서 계속 미래가 밝도록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걸 성과급으로 줘버리면 미래에 대한 투자를 뭘로 할 것이냐. 삼성전자는 잘 아시다시피 4개의 바퀴로 굴러갑니다. 우리가 반도체, 스마트폰, 통신장비, 가전제품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사이클로 2, 3년 호황이었다가 또 3년간 침체가 되었다가 사이클로 변하거든요. 지금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다 보니까 반도체가 호황입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300조, 하이닉스 200조입니다. 내년에는 400조까지 늘어난다 그래요. 삼성전자 네. 영업이익 자체가. 그렇지만 나머지 산업은 다 침체다. 지금 현재 유통업, 그다음에 건설업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어렵고 우리나라 지금 시중은행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4인 가족 기준으로 연봉이 얼마인가 하면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4인 가족이면 맞벌이 부부가 돈을 벌어오는 사람들도 연봉이 한 6천만 원 정도가 평균이다 이렇게 보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반도체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얼마나 많은 급여를 받고 갔는지 알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경영학에서 매출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비용이 나오는데 이 비용에 이 급여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의 주주들이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과도한 욕심이고 지금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학생들 뭐 취업률이 뭐 44%이 정도라면은 사실 이게 낮은 거잖아요. 뭐 어쨌든 지금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뭐 사회에 안착을 할 텐데 돈 벌 방법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다른 나라들도 뭐 심각하지만 이거 절대 뭐 간과할 수 없는 수치인데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주장하는 게 이거죠. 노동 생산성을 올리자. 대한민국 한번 보세요. 미국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근무 시간 중에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다. 우리가 몰입해서 일하고 집중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보시면 OECD 국가의 노동 생산성 우리가 꼴찌입니다. 거의. 한국보다 노동 생산성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와 칠레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근무 시간 중에 사적인 전화만 해도 해고시킵니다. 정말 집중해서 일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일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살아남느냐. 이제 제가 이제 요거 써놨습니다. 우리나라가 생존 전략은 뭐냐? 노동 생산성이 38개국 중에 우리가 34위고요. 몰입하고 집중해야 우리가 이제 생산성을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은 작년에 공무원들 11만 명 해고했습니다. 미국은 개인적인 전화만 해도 해고시킬 근거가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여기에 보면 개인 한국의 1% 부자가 되려면 순자산 30억, 대출 빼고 30억이고 평균은 한 55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1% 부자가 되는 방법은 월급을 모아서 주식이나 창업을 해서도 1%가 부자가 됩니다. 제가 제일 밑에 이제 우리 자녀가 부자가 되도록 가르치자 제가 써놨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티쿤 올람 사상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 밑에 보시죠. 자, 약점을 한번 보시면 제가 우리나라 대학생 취업률 44%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3고 시대입니다. 고임금, 고물가, 고환율에 이제 왔고 노란봉투법, 강력한 노조.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안 하고 계속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강력한 노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이 노조가 지금 현대자동차는 영업이익의 30%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15%, 하이닉스는 10%를 주겠다고 약속을 이미 해버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는 97년도 기업이 망할 때 국가 세금으로 살려준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가 국가 세금부터 먼저 갚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들 성과급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기업이 어려울 때는 국가 세금으로 살려주었고 또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기업이 어려울 때는 근로자가 돈을 토해 넣지도 않을 거면서 저는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우리 청년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네거티브 제도, 우리가 불법이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게 네거티브 제도입니다. 저는 한국이 우버 같은 신산업만 허용해도 한 50만 개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노동정책에 있어서도 노조가 좀 균형이 맞는 정책, 기업과 회사가 서로 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데 지금 너무 좀 친노동적인 정책이다.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계속 줄이고 있고 끓이고 있다. 저는 국회에 부탁하는 거죠. 법인세 세계 평균은 21%예요. 세계 평균 정도로만 좀 해달라. 노동정책, 법인세 전부 다 세계 평균 정도로만 한다면 저는 훨씬 우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청년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이다. 지금 아일랜드가 법인세가 12%고 싱가포르는 17%입니다. 전 세계가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 주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올리고 세금을 많이 올려서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에 지금 늘리고 있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우려다. 그래서 결론은 국회와 정부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세계 평균 정도로만 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물가도 높고 또 뭐 금리도 뭐 절대 낮은 편이 아닌데 또 근데 또 경기는 또 경기대로 또 안 좋고 그러니까 약간 좀 삼중고의 상황인데 이게 어쨌든 구조적으로 좀 뭐랄까 아까 말씀하셨던 결국에 일자리가 생겨야 뭐 돈을 벌어오고 돈을 벌어와야 뭐 복지도 하고 분배도 할 텐데 그 일자리 생기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구조적으로. 근데 이게 그러면 쉽게 바뀌냐 이겁니다. 어찌 보면은 아까 처음에 이제 프랑스 얘기도 해주신 것처럼 한 번 뭐 예를 들어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시작했는데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이게 허리띠가 안 맞잖아요. 다시 살이 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선거까지 있고 항상 또 이제 선거도 고려한다 보면은 고생합시다라고 하면 표를 잃기 때문에
이 어찌 보면 이게 좀 약간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간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국회에 부탁하는 게 우리가 이제 세계 평균 정도로만 좀 일자리 정책이나 경제 정책을 하자. 경제 정책은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26조 원을 정부가 돈을 풀죠. 돈을 풀어서 이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합니다. 요약일을 한번 보시면 정부의 확대 재정이죠. 원래 우리나라 예산은 728조입니다. 8.2%가 올랐는데 전쟁 추경 26조 원을 더하게 되면 9%를 넘어서게 되고 지금 행자부 장관이 한 번 더 추경을 합시다. 지금 2차 추경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10%가 넘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 푼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저는 돈을 많이 풀게 되면 누구나가 좋습니다. 돈이 좀 많으면 여유가 있고 좋지만 단점이 뭐죠? 물가 인상이다. 이제 물가가 오르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겁니다. 지금 국가가 재정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르헨티나가 10번째 국가가 파산을 했고 현재 10개 나라가 IMF 구제 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우리 경제학자들은 물가가 오르는 이유를 시중에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 통화량을 증가라고 부릅니다. 통화량이 돈이라는 뜻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전쟁 추경까지 말하면 더하게 되면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그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때는 물가가 10%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중에 있는 돈을 좀 줄이자.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린 겁니다. 0%에서 5.5까지 올려서 시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금을 은행에 해버리는 겁니다. 예금을 5%나 이자를 주니까 그래서 물가가 잡힌 겁니다.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이 한 2% 정도의 물가가 낮아졌거든요. 돈을 더 풀게 되면 이제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까 다시 우리나라의 물가만 오르게 된다. 저는 이제 그게 큰 우려가 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를 내릴 예정입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리겠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돈은 한쪽은 풀고 있고 한쪽은 또 기준금리를 올릴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우려다. 결론은 이렇게 정부가 전쟁 추경 또 2차 추경까지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좀 경제가 좋아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런 물가가 오르게 되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는 그런 우려가 된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정부가 돈을 많이 푸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결국에 이게 뭐 이 관점의 차이로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아니 그러면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긴축을 하란 얘기냐? 긴축하면 경제가 더 안 좋아지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쓸 땐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긴축 재정을 해서 뭐 부채를 최소화로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이게 미국의 1980년도의 기준금리가 21%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 때 긴축 정책을 하면서 레이건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레이건오믹스라고 해서 세금을 인하해주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물가를 잡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렇게 정권의 초기 때 보면 높은 이자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은 보시면 21%의 기준금리가 현재 3.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모든 은행의 이자는 내린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88%로 은행의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의미거든요. 기준금리가 내리게 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고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게 되고 주식을 사게 되는 겁니다. 경제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잡아야 되는 것이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미국과 한국은 함께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81% 확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뭔가 하면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는 정부가 하는 정책은 두 가지예요. 돈을 많이 예산을 통해서 돈을 많이 푸는 정책이 재정 정책, 예산을 통한 거. 또 한 개가 금융 정책, 은행 이자를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지금 정부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돈을 계속 풀겠다는 정책이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고 미국은 3.5%입니다. 한국은행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가 올리지 시중에 돈을 조절해서 물가를 푸는 정책이다. 이 두 가지 정책이 정부가 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요점은 뭐죠? 미국은 기준금리를 이제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5월 달에 연준 의장이 바뀝니다. 그러면 한국도 통화량을 미국처럼 함께 내리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이제 재정 확대 정책이 계속된다면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에 부탁하는 것이 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좀 정교하게 좀 잘해서 우리가 미국과 함께 은행 이자도 좀 내리고 은행 이자가 내리면 우리 국민 모두가 좀 낫습니다. 환경이.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달라. 재정만 확대하는 건 정책이 최고의 정책은 아니다. 이 두 개의 정교한 정책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 이제 재정을 늘려서 그거를 이제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쪽에다가 돈을 이제 선별해서 투자할 수 있으면 재정 정책에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반대로 이제 금융 정책으로 금리를 낮춰버리면 막 불특정 다수로 돈이 막 가니까 지금 뭐 한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금리 얘기를 할 때 금리 동결할 때 부동산 얘기를 빼지 않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금리 낮추면 부동산 올라가니까 금리는 못 하겠고 재정을 풀어서 선별적으로 치료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이게 안 먹힐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아마 미국이 5월 달부터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기준금리를 매년 1%씩 내리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3.5%고요. 우리나라가 한번 보세요.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현재 미국은 3.5%, 한국은 2.5%입니다.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더 낮습니다. 미국의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를 더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더 높은 이자를 원래 더 높은 유지했었는데 지금은 반대다. 저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업을 세계 1등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미국의 경제를 부활시키겠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한국도 동반해서 내려야 되는데 미국과 우리가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경제를 살리는 방향이 좀 더 필요하다. 재정을 좀 계속 1차 추경, 2차 추경 재정을 확대하는 것도 좀 신중하게 고려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히려 그 인터넷이나 이런 댓글들 보면은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한미 금리 역전이 이상한 거고 원래가 한국이 더 높기 때문에 더 올려야 된다. 근데 안 올리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더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오히려 약간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요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책, 이제 부동산, 이제 주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은행의 이자다. 이게 CD 금리라는 겁니다. 부동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은행 이자가 내리는 겁니다. 정부는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과열되고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 이자를 내리지 않겠다는 건데 이제 마이너스 0.82입니다. 전국의 집값은 상관관계 계수가 마이너스 0.82, 주식은 마이너스 0.77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내리게 되면 부동산은 반대로 오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제일 좋은 정책은 은행 이자가 아니라 주택 공급이다. 뭐 우리가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짓는데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우리 국민의 주거 형태를 보면 60%는 아파트, 30%는 빌라와 주택, 한 10% 정도가 상가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삽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하지 은행 이자 가지고는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제 뭐 부동산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서울의 집값은 89% 확률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세산세 더 많이 보유하겠다, 1%까지 올리겠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서울의 집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KB부동산도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저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제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보세요. 이게 오늘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반포의 1단지 이번에 1800세대 분양합니다. 이거 32평 27억에 분양하거든요. 당첨만 되면 50억 남습니다. 반포 1단지에 지금 32평이 70억 정도 시세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당첨받으면 50억씩 버는 거니까 꼭 하셔라. 이번 5월달, 6월달 이제 공고 납니다. 그래서 아니 뭐 다들 하고는 쉽죠. 되지가 않아서 그런 거지 뭐. 하고는 근데 이제 쉽습니다. 이게 경쟁률이 보니까 한 500대 1 정도 되고 30%또 추첨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정부가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은 정책입니다. 지금 대출을 억제하고 집을 못 사게 하는 정책인데 저는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오른다고 저는 보고 있고 한번 보세요. 전국의 아파트 공급량이 90%나 급감을 했고 지금 서울도 올해가 8천, 내년에 7천 세대입니다. 집은 꾸준하게 정부가 공급을 발표하고 지어야만 이제 5년 뒤에 입주할 집이 있는데 정부가 중대재해법 여러 가지 규제로 공급에 대해서만 좀 줄이다 보니까 더 오를 것만 남았다. 저는 정부가 빨리 주택 공급으로 전환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약간 지금 경제 쪽에서 뭔가 좀 뭐랄까 뭐 풀리는 기미가 잘 보이지는 않는데 뭐 다행히도 어쨌든 반도체에서 갑자기 지금 이렇게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뭐 전반적인 산업 자체가 다 잘 돼야 국민들이 뭐 먹고 사는 건데 뭐 소수의 인원들은 지금 뭐 성과급을 몇 억씩 달라고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지금 다 희망퇴직 당하고 막 이러고 있는 이 약간 좀 K자형 양극화 이게 지금 당장은 해소가 되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뭐, 지금 보세요. 이 건설업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원래 이제 서울의 집은 원래 한 5만 세대씩 입주가 돼야 되는데 원래 10,000세대 이하로 내려가는 겁니다. 5분의 그러니까 80%가 급감을 했다. 그러니까 저만큼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거죠. 집을 안 지으니까 우리가 이제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산업연관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30개의 업종을 가지고 이제 분류하는데 경기를 가장 빨리 살리는 게 바로 건축업이에요. 바로 건설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노동으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빨리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바로 이 건설 경기인데 이렇게 집을 막 5분의 4가 없어지는 거죠. 80%가. 그러니까 지금 서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어렵습니다. 지금 은행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고 서민들이 대출을 못 받습니다. 지금 법정 최고금리는 20%예요. 민주당이 이제 국민들을 위한다고 해서 법정 최고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이게 단점이 뭔가 하면 제도권 내에서 대출을 못 받게 되고 사채 시장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저는 집권 여당이 지금 현재 국회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국회가 이런 4차 산업혁명 빨리 좀 허용해라.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연 30%에서 25%, 20% 낮추게 되니까 우리나라와의 과거에 와 있던 일본계 뭐 사나머니, 러시캐시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전부 다 국민들이 카드론이 한 20% 정도 되고 차대출도 20%입니다. 여기에서 못 받으면 이제 사채 시장으로 가게 되고 사채 금리는 연 100%에서 16,000% 정말 살인적인 금리입니다. 이렇게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은행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고 차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우려다. 정부에 부탁하는 것은 모든 경제정책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시장도 시장 경제에 좀 맡겨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게 해야 되는데 서민을 돕겠다고 20% 낮추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대학교 김대중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에 다시 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좀 막 불꽃을 막 뿜고 있는데 최근 한 달 뭐 정말 뭐 아주 난리였습니다. 빠질 때는 17만 원까지 빠지고 올라갈 때는 또 다시 또 22만 원, 23만 원 막 돌파하는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과거에 또 채널 나와주셔가지고 이제 1등 회사를 사라 그러면 결국 돈 번다라고 해주신 게 또 지나고 나서 보니 또 약간 맞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유, 그럼요. 저는 뭐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을 항상 보여드리죠. 미국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 지금 3%까지 왔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1.6에서 3%까지 왔고 요거 이제 꼭 찾아보세요. 1조 자산가에 된 개인의 투자법입니다. 이게 이제 1조 자산가의 비법은 뭔가 하면 한국에는 지금 현재 3,000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대정권에서 5년간 애널리스트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거시 경제를 분석하고 개별 종목까지 분석하고 또 브로커리지 우리가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누구보다 증권회사
5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뭐 주식 투자도 좀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결론은 뭔가 하면, 한국에는 삼성전자 하나, 그죠? 삼성전자. 그 다음에 미국에는 엔비디아라는 회사입니다. 한번 보세요. 엔비디아 5조 달러 넘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5배 큰 게 바로 엔비디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가 원래 영업이익이 300조, 내년에는 400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투자에 대한 비율은 저는 뭐 8대2나 7대3이 좋다. 과거에는 뭐 우리가 뭐 9대1 이렇게 했는데 계속 한국의 주식 시장의 비중이 올라가면서 좀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2대1 정도로 투자합니다. 미국에 600조, 한국에 300조.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와 삼성전자만 투자하는 것도 가장 좋은 투자의 방법이다. 그래서 개인들은 앞으로 월급 받으면 4분의 1씩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고 월급의 25%를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로 분산해서 투자해라. 그 비중은 뭐 2대1로 해도 좋고 반반씩 해도 좋다. 일단 뭐 삼성전자가 워낙 실적이 아마 내년에는 세계 1등이 된다 그래요. 영업이익률 가지고. 우리가 지금 반도체의 영업이익률은 70%입니다. 10,000원 팔면 7,000원이 남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4배씩 올랐습니다. 가장 좋은 투자법은 1등 주식이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뭐 안 올랐을 때 사가지고 쭉 지금 몇 배를 버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사는 거는 또 이게 좀 부담되지 않냐.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언제든지 물론 지켜야지 원칙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들을 하시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냥 ETF 이런 것들 막 묶음으로 사서 자동으로 좀 이게 중간중간 종목이 바뀌는 뭐 이런 지수 투자, 뭐 업종 섹터 투자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적극 찬성입니다. 제가 이제 회사 법인 자금을 투자하시는 분 만났더니 회사의 법인 자금은 손해를 보면 절대 안 되죠. 네. 한번 보시면 S&P 뱅가드 지수 ETF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화로 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매년 한 15% 정도 올라요. 나스닥 지수 연 30%까지 오릅니다. 그래서 나스닥 QQQ라고 하는 것은 요번에 있는 겁니다. QQQ 인베스코 ETF. 저는 ETF 투자도 좋다. 이렇게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같은 이런 개별 종목은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것을 내가 참기가 어렵다. 이러면 저는 ETF 투자도 굉장히 찬성이고, S&P는 미국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500개의 종목을 추천한 거고, 여기에 보통 QQQ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주가 지수입니다. 나스닥 주가 지수. 엔비디아를 한번 보시면 2019년에 60배 올랐습니다. 2019년부터. 삼성전자는 3배 정도 올랐죠. 2024년 불과 2년 만에 한 3배 정도 올랐다. 그죠? 346%. 엔비디아는 보면 6,00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약 한 60배 가까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저는 항상 1등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이렇게 1등에 하는 것이 좀 위험하다면 주가 지수에 해라.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시면 1등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0%씩 폭락을 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개인들이 하기에 1등에 할 때 급락하는 것을 참을 수 있다면 1등에 하고, 그것을 내가 참을 수 없다면 이런 QQQ라든지 개별 종목 말고 ETF에 투자하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이다. 저는 회사 법인 자금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을 만났더니 본인이 손실 봐서는 안 되니까 자기 법인 자금으로 나스닥 QQQ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좋은 투자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뭐 한국의 뭐 국채 비율도 지금 계속 뭐 늘어나고 있고 이제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뭐 통화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뭐 나중에 뭐 이제 세대 부담을 주거나 뭐 이런 부작용은 있겠지만 자산 시장만 보면 어쨌든 단기적으로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투자하기는 좋은 시절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요즘 이제 그 코스피 지수가 뭐 6,000을 다시 또 돌파해서 막 가고 네. 있잖아요. 뭐 주식 시장만 보면 좋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제가 한번 하나 또 말씀드리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경기의 6개월 선행 지수입니다. 한번 보세요. 실물 자산과 안전 자산 써놨습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기를 6개월 앞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을 6개월간 선반영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부동산은 경기 동행지수입니다. 경기와 함께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기 동행지수, 경기 후행지수, 경기 선행지수 이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주식은 바로 경기의 선행지수다. 올 하반기에 보니까 어제 좀 특이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네. 지금 하이닉스가 판매하는 반도체 가격이 좀 내려가고 있다 뭐 이런 보고서였는데, 결론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6개월 뒤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하락하는 것을 예고한 겁니다. 갑자기 삼성전자 지금은 좋은데 주가가 갑자기 확 떨어졌다 이런 것은 6개월 뒤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올해와 내년까지는 지금 반도체 실적은 좋다고 예고는 되어 있지만, 그 2년 뒤에는 삼성전자 주가도 크게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주식 시장 중에서 특히 반도체 시장만 좋지 유통, 건설, 나머지는 굉장히 또 어렵다. 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만 열심히 다녀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앞에 청약 통장 이야기도 했지만, 부동산에 대한 청약 투자도 공부해야 되고, 주식도 함께 공부해야만 한국의 1%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쪽은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그러면 좀 좋게 보시기는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저는 지금은 주식, 올해와 내년까지는 반도체 실적이 뭐 워낙 좋으니까. 원래 500조까지 난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거의 뭐 한 3, 4년치를 1년 만에 버는 수준으로 지금 벌고 있으니. 그렇죠. 이게 지금 어쨌든 맞습니다. 주가에는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게 또 주식과 이 부동산도 어쨌든 상관계수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도 좀 궁금해 하실 것도 같거든요. 제가 이제 증권회사에 5년 정도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 보여줬던 이 그래프를 표를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주가는 함께 가더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주식으로 돈 번 돈을 이제 부동산에 다시 안정적으로 이제 바꾼다는 겁니다. 또 부동산에서 번 돈을 가지고 이제 주식으로 투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부동산과 주가는 함께 가더라. 서울의 부동산은 90% 확률로 계속 오른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1% 부자의 재산의 75%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안정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전쟁을 경험하면서 삼성전자가 20%까지 확 내리는 거 봤습니다. 17만 원까지 떨어졌죠. 전쟁이라든지 외부 변수가 한번 오면 주가는 확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을 한번 팔려고 하면 등기비가 1억 5천만 원씩 나갑니다. 등기비가 워낙 비싸니까 쉽게 매도를 못하는 게 바로 단점이다. 좀 장점도 있는 겁니다. 팔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고 파는 게 부동산은 평균 한 10년에 100%씩 오릅니다. 좀 주식은 하루에 30%씩 오르죠. 네. 미국은 상한가와 하한가 자체가 없어요, 아예. 2001년도 9.11 났을 때는 주가가 90%까지 폭락을 했지만 다시 또 100%씩 올랐죠. 결론은 부동산과 금리는 표 보시면 은행 이자가 내리면 집값은 마이너스 0.82.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내리면 82% 올랐다는 거고,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0.77, 77% 확률로 올랐다는 겁니다. 반대로. CD 금리가 서울의 집값도 마이너스 0.77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은행 이자가 부동산과 주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요즘에 가장 부동산 판에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세금인데, 이제 증세죠. 증세인데 이제 다주택뿐만 아니라 이제 1주택자도 뭐 비거주 1주택자들, 소위 말하는 이제 전세 끼고 집을 사놓은 분들도 세금이 좀 올라가는 어떤 느낌인데, 이런 그 증세 분위기로 가게 되면은 집값을 좀 안정화시킬 수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부 정책보다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서울의 집값은 89% 확률로 계속 오르더라,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오히려 세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택의 공급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KB 부동산 그래프입니다. 일시적으로 조정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은 계속 상승하더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게 보면 은행 이자가 7% 이하가 되면 자산 가치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결론은 뭔가 하면 집값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서울의 평균 집값 14억입니다.
저는 바로 그런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고, 서울에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55%밖에 안 됩니다. 저는 서울에 지금 현재 단독 세대주, 전국에 지금 단독 세대주 혼자 사는 사람이 42%예요. 절반 가까이 됩니다. 네. 거기에다가 우리가 평균 연령이 90세로 늘어났고, 한국의 외국인이 현재 280만 명 와 있습니다. 우리 학자들은 앞으로 외국인들을 750만 명, 전체 인구의 한 15%까지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는 정부가 세금 정책으로 강화를 했지만 저는 집값은 더 오를 것이다. 저는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안 해주는 정책을 했지만 결국에는 집값은 올랐습니다. 100%. 이재명 대통령도 공급을 늘려야만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저는 정부에 부탁하는 게 꾸준하게 좀 주택 공급을 발표해라. 이명박 대통령 현대건설 회장 출신입니다. 서울의 그린벨트에다 집을 지으면서 집값을 잡았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린벨트라도 풀어서라도 주택 공급을 발표한다면 집값을 잡을 것이다.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현 정부는 어쨌든 뭐 공공임대와 그리고 공공분양 위주로 그래서 이제 국유지나 뭐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땅들 위주로 개발을 하는데 다만 이제 민간 쪽에서는 뭔가 그렇게까지 뭐 메리트를 주어가면서까지는 안 하고 있고 뭐 규제들도 아직 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공공이 주도해서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벌써 2번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공급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정부 정책은 항상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 국민들의 이제 전세나 월세에 대해서 민간이 한 80% 임대 시장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이제 임대 사업 하시는 분, 집을 한 20개 정도 빌라 같은 거 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해서 임대 사업자를 했는데 정부가 일시적으로 임대 사업자를 폐지해 버렸죠. 네. 아파트 막 10개 있는 거 다 팔아버리고 막 종부세를 막 종부세 폭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일관성도 없고 예측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임대 사업자 하기도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지금 현재 임대 시장이라든지 전세 시장에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네수엘라 있죠. 베네수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나라가 파산했는가 하면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만약에 이제 월세 시장이 한 100만 원이었다 이러면 시장 경제에 맡겨 가지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데 정부가 이런 공공 시장의 그 가격에 월세가 만약에 100만 원이었다면 이것을 20만 원에 공급해 버린 겁니다. 20만 원만 받고 80% 받지 마 이러니까 민간 시장의 공급이 크게 감축한 겁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전쟁 다음으로 도시를 파괴하는 것은 임대시장의 규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택시장을 만약에 규제하게 되면 전세나 월세 도배라든지 집고치 달라는 거 보니까 집주인이 안 해주고 이제 세입자 보고 하라 그럽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아시는 분 이제 전세 월세 계약 하나 있는데 거기 보니까 썼더라고요. 앞으로 집 수리비는 세입자가 한다. 네. 이제 집주인이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큰 것이 전쟁 다음으로 부동산의 규제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저는 정부가 임대시장을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민간의 영역에 좀 맡겨라. 이 80%는 민간이 좀 도와줘야지 이게 되는 거지. 지금도 전체 임대시장의 80%는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동산도 문제고 사실 뭐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부동산으로 갈 돈들이 지금은 좀 주식으로 가고 있어서 그나마 좀 이 정도인 것 같기도 한데 공급이 좀 너무 없고 역대적으로 지금 이렇게까지 정말 역대급 최저인데 내년은 더 없거든요. 내후년도 없고. 근데 이 상황에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상관계수대로 주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돈 버신 분들이 집을 사러 온다 그러면 어떤 일이 펼쳐지려는 건지 참 저도 좀 걱정은 되는데 당장은 그러면은 이 방향대로 가면은 좀 해결되기는 조금 어렵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요거죠. 지금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대가 14억을 넘어섰고요. 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 100% 오른 것 같이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서울의 주택 원래 한 5만 세대에서 지금 만 세대 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국 집값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원래 이제 15만, 2028년 또 3만 세대 90% 줄었습니다. 서울에 원래 8천 세대, 내년에 7천 세대입니다. 저는 자가 보유를 우리 수도권에 55%밖에 안 됩니다. 또 같은 서울 내에도 이렇게 7배나 차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꾸준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발표를 해야 된다. 지금 정부가 공릉동에 CC 이제 태릉 골프장 CC. 한다고 했는데 그게 5년 뒤에 착공입니다. 서울의 엄마 아파트도 5년 뒤에 이제 착공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짓는데 10년, 재건축은 15년 정도 걸립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택 가격을 정부가 이런 세금 정책이라든지 대출을 안 해주는 정책으로는 잡기가 어렵다. 제발 좀 꾸준하게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좀 펼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 모시고 뭐 환율부터 한국 경제 그리고 이제 주식과 부동산까지 뭐 다양한 어떤 정부의 제안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또 어찌 보면 또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이제 뭐 위기라는 게 뭐 갑자기 오잖아요. 그리고 항상 좀 마음 놓고 있을 때 또 훅 오는 것도 있으니까 좀 돌다리 두들겨 가듯이 좀 차근차근 준비하자라는 의도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참고하셔가지고 성공적인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